네, 안녕하세요. 동아출판에서 빠작을 개발하고 있는 유혜지 과장입니다. 네, 이제 아이들의 겨울방학이 다가오면서요, 우리 어머님들께서 걱정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겨울방학은 다음 학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킬지에 대한 고민도 많으시고, 그에 대한 자료도 많이 찾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초등맘을 위한 대치동 문해력 학습법으로 유명하신 우리 에이프로의 최성호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대치동에서 우리 학생들을 독서 논술 또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에이프로 원장 최성호입니다. 네, 요즘 아무래도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해력이라는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문해력이라는 키워드를 관련된 자료들이 엄청 많이 쏟아져 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료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우리 자녀에게 맞는 학습법이 무엇인지, 또 학습법을 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그래서 오늘은 문해력 학습 방법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해력 학습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문해력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 문해력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통 문해력 하면 이제 많이 들어보기는 하셨을 텐데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글이나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이해하고 소화하는 과정, 그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문해력 하면 우리가 독해력이라는 단어랑 좀 많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두 단어의 의미는 굉장히 비슷한데 조금 쉽게 구분해 보면은 문해력은 조금 기초적인 능력, 그리고 독해력은 그것의 조금 상위 혹은 조금 어려운 글들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좀 쉽게 말씀드리고 추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해력은 글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원장님? 음,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방법들은 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경험적으로는 사실은 독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음, 없을 것 같습니다. 독서라는 활동은 이 문해력을 활용해서 배움에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독서를 하면 문해력이 길러져요. 그래서 이런 선순환이 있기 때문에 독서를 가장 중요하게 음,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부연해 보면 독서는 사실은 내가 어떤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해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이야기를 하려면 거꾸로 무엇을 모르는가를 생각해 가면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독서는 그런 과정이 꼭 수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해력 향상과 독서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보통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 습득보다는 이제 독서를 통한 정보 습득이 훨씬 좋은데, 그렇다면 이제 독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독서 습관을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 이런 거 있을까요? 있죠. 있는데, 우선 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초등학교 3학년 시기, 그러니까 이제 3학년이 올라가는 친구들, 이미 마음의 준비들을 어머님들 대부분 하고 계세요. 3학년 정도일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단적으로 학습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학습량이 많아진다라는 게 수업 시간이 막 절대적으로 초등학생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지식의 양도 많아지고 그 과목도 굉장히 세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학습하기 위해서 문해력이 점점 더 중요한 시기가 되는데 역설적이게도 이 시기가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바빠요. 대치동에서는 물론 아이들은 항상 바쁘지만 초등학교 3학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학원의 가짓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음, 그러니까 수학을 그동안 안 가던 친구들도 수학을 이제는 꼭 가야 되는 상황이 음, 되고 사회나 과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과목들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점점점 주변에 음, 많아지니까 사실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문해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지만은 어쩌면은 그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독서라든지 읽기, 독해에 이제 시간을 투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골든타임으로 볼 수 있고요. 습관의 형성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이르게 3학년 시기를 준비하는 2학년 시기가 어쩌면 그래서 조금 더 여유가 있기 음,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시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음. 같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교과학습의 양이 음, 많아지면서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더없이 중요해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원장님 이제 먼저 문해력을 잡기 위해서
그 연령별 문해력 로드맵에 대해서 음. 한번 이제 원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그 전에 짚고 넘어갈 것이 과연 연령별로 문해력 로드맵이 필요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그게 초등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아이들이 같은 학년이지만 1월에 태어난 아이하고 12월에 태어난 아이가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 사실 고등학생들은 그런 차이가 잘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린 학생들일수록 어떻게 보면 발달 시기에 따른 어떤 지적인 변화라든지 배움의 능력이 굉장히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근데 하물며 이제 그게 학년이 달라진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런 영향을 고려해서 아이들의 문해력도 향상을 시켜야 될 텐데, 좀 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밖에 몰라요. 아니, 이게 발달의 과정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보면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가 되면은 2학년 정도 되면 이제 우리라는 개념을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반, 그 다음에는 3학년 정도 되면 이제 규칙이라는 개념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발달이 점점 이제 주변으로 확장되면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들의 경우에는 아예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내가 직접 우리 학교 내에서 경험하고 있는 세계가 아닌 세계까지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정치를 배워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뭐 우리나라 투표, 선거, 대통령 제도 뭐 이런 것들도 애들이 알게 되고, 과학도 마찬가지로 뭐 우주라든지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은 어떤 세계들을 생각만으로 이해하는 과정들이 많아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학년과 고학년의 발달 단계도 굉장히 다르고, 또 교과 과정이 이런 발달 단계를 그대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지식의 내용이나 성격도 매우 다릅니다. 저학년에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좀 자기중심적인 언어들이 많다면, 좀 고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속한 사회, 좀 더 객관적이고 추상적인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용어들을 많이 배우니까, 뭐 예를 들면은 아무래도 깊이가 저학년들은 깊지는 않잖아요. 구체적인 언어들을 많이 배우니까. 그러니까 어떤 독서의 깊이보다는 양적으로 많은 내용들을 접하는 게 좀 중요한 반면에, 고학년들은 후루룩 넘어가기에는 너무 사실은 어른들이 보기에도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질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해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문해력의 관점에서도 이런 부분이 다르고, 독해력에 대한 훈련에도 이제 이런 차이가 당연히 반영이 될 필요가 있겠죠. 그 원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연령별로 그 문해력 로드맵이 달라야 한다는 게 확실해지네요. 그렇다면 이제 연령대별로 어떻게 문해력을 학습시킬 수 있을지 차근차근 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유아부터 저학년까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초등학교 1학년 정도 시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걸 영어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알파벳 읽고, 뭐 보통 우리가 영어 본격적으로 학습했던 게 혹시 과장님 언제부터 하셨던지 기억하세요? 유치원 넘어서였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좋은 교육을 받으신 경우였던 것 같고, 공교육에서 아마 보통 했었다면 아마 어머님들 중에 많은 분들은 아마 한 중학교쯤 가서 이제 학교에서 영어 교과서를 받고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영어를 굉장히 일찍 접하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리고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파닉스를 가르친다든지 이런 과정은 없이 그냥 아이들이 읽고 말하기를 해야 합니다. 국어의 경우는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책을 교과서를 자연스럽게 잘 읽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교육 과정이 사실 성립이 돼 있어요. 이 말은 이제 7세나 6세 정도에서는 이미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과서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던지는데, 아이들이 특징이 하나 있죠.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게 되는 계기 중에 가장 큰 건 내가 그걸 잘할 때거든요. 그런데 교과서를 읽는다든지 아니면 교과서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걸 잘해, 쉬워, 내게 익숙해 라고 하는 경험들이 없이 그 상황을 처음 맞닥뜨리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자신감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흥미를 쉽게 잃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는 다른 무엇보다 주어진 교과서의 내용을 스스로, 그걸 뭐 이제 읽기 독립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조금 유창하게 읽고 잘 소화할 수 있는지, 그 정도를 조금 목표해서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소리내서 읽기에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당연히 뭐 어렵진 않은 내용이지만은
그걸 내가 충분히 너무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내가 즐거운 경험을 했어. 내용에만 집중했어. 읽기의 형식에 내가 붙잡히고 발목 잡히는 게 아니라 내용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여야 되는 거죠. 2학년 정도가 되면은 1학년 때보다는 조금 더 본격적인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책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초등학교 1학년이랑 2학년 저희가 이제 도서를 고르다 보면은 1학년은 아무래도 글자는 좀 적지만 그림이 굉장히 많죠. 보통 동화라고도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고 책의 판형도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2학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조금씩 글밥이 많아지는 책들이 있는데 2학년은 학생들이 힘들어해요. 사실 이 시기를. 그러니까 왜냐면은 1학년 때는 그림만 슉슉슉 넘어가면서 책을 한 권을 금방 봤는데 글자가 많고 이 내용이 글자를 안 읽고 넘기면 중간에 이야기가 생략이 되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 시기만 돼도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 있는데 그 시기를 함께 견뎌내지 못하면 자 3학년이 되면 이제 아예 이 판형 자체도 어른들 형 누나들이 보는 책처럼 작아지고 그림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과도기겠죠. 그러니까 이 시기를 조금 견뎌내면서 훈련을 해야 되는 목표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학년은 아직 이제 훈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접하고 훈련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중학년으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중학년은 아까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도 드리긴 했는데 사실은 저학년 때는 읽기가 놀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책 읽기를 싫어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어머님들도 오셔서 많이 하시는 얘기가 저희 애는 책 읽기 너무 좋아해요. 이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뭐 하루에 막 5권도 읽어요. 도서관에 가면 막 몇 시간씩 놀다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애들이 뭐 딴 거 하다가 힘들면 뭐 영어 하다가 힘들면 책을 읽는데 그러니까 2학년 때까지는 우리 애는 책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3학년 때부터 드라마틱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3학년 정도가 되면은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의 판형이나 형식이 바뀌어지면서 실제로 독해력도 좋고 문해력도 좋았던 친구들도 책을 좋아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책을 놀이 삼아서 놀 수 있었는데 책 자체가 이제 문해력이 어느 정도 기초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다음 단계로 쉽게 넘어가지만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이 스크리닝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습의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 2학년 때까지는 사실은 책 읽기와 학습이 분리되어 있어요. 학습을 위한 기본 능력을 익히는 과정이지만 책에 다루는 내용이 학습에 꼭 필요한 교과적인 내용과 연계가 별로 안 되거든요. 교과 연계라고 하죠. 그런데 이 교과 연계가 3학년 때부터는 굉장히 많아집니다. 단적인 게 뭐냐면은 3학년 때부터 과학과 사회라는 과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탐구죠. 탐구는 우리가 보통 지식을 다루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목을 처음 배우는데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겠어요? 다 읽기겠죠. 다 읽기를 통해서 아무리 뭐 영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건 읽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보조제일 뿐인데 그 학습량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책도 어려워지는데 학습량도 많아지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특성에 맞춰서 조금 어려워할 거예요. 어쩌면 자연스럽게. 뭐 초3이 됐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초2 11월생이야. 애기거든요, 아직. 근데 갑자기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굉장히 어렵고 학습적인 훈련이 안 돼 있는데 학습량 자체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소화할 수 있도록 조금 붙잡아줘야 되는 단계. 놀이에서 학습으로 넘어간다. 이 관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초등학교 4학년 정도 시기는 초4는 사실은 이미 갈리기 시작해요. 이게 어머님들 어떤 얘기인지 아실 텐데 더 깊이 가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단적으로 여기서 이제 어떤 화두가 생기냐면은 학습 만화로 빠질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나와요. 학습 만화가 나쁜 건 아닌데 학습 만화 외에는 지식적인 독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학습 만화를 봐야 되는 경우와 학습 만화도 보고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책들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애들이 4학년이면은 이미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만화 자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조금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학습 만화 중에 저는 근데 되게 좋아하는 게 그 Y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데는 다 그게 좋은 이유가 있거든요. 왜라는 탐구심이 아주 폭발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그랬어 라고 했는데 이제는 왜 그래? 라고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뭔가 더 깊이 이해를 하고자 하는 시기가 한 번 더 옵니다. 근데 이 시기를 우리가 일일이 다 옆에서 알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책이 그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되면 이때 애들이 이제 어떤 걸 하냐면 뭘 배우면
자랑을 해요. 음, 나 이런 거 알았어. 음, 야, 엄마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막 이런 걸로 이제 역으로 지식 자랑을 하는 시기인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걸 오히려 부추겨줘야 돼요. 음, 그러려면 책으로서 그것들을 습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외라는 탐구심이 굉장히 강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깊이를 만드는 시기이고 조금 그게 능숙하거나 잘하는 친구들에게 약간 좀 조언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균형감. 예를 들어서 과학은 굉장히 좋아해서 깊이 파들어가요. 근데 사회 주제는 좀 너무 싫어해. 그러면 이제 편식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편식이 생기는 시기도 초4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중학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네요. 사실 그래요. 골든타임이라고 부를 어. 만한 그런 학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을 다잡기 시작한 중학년을 지나서 이제 고학년은 굉장히 어려운 학년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학습해야 할까요? 고학년이 되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느낌이 오죠. 다음 단계 이제 중학생이 되어 가는구나. 이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책에도 사실 그런 태가 좀 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가 보는 독서의 어떤 책의 수준은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중학교 1, 2학년 수준의 친구들하고 좀 진배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초등학교 5, 6학년들이 도달하는 지적 수준이 더 높기도 해요. 그만큼 조금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기는데 문해력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가 이제 고전을 읽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고전은 사실은 뭐 오래돼서 뭐 유명해서 이래서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한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책을 저희가 보통 고전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고민도 많이 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또 그럴 만한 책이어야 돼요. 책이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만 이미 답을 다 내려주고 있으면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 질문을 되게 생각해서 얻게끔 만들어 놓은 책들이거든요. 근데 그 고전을 그럼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겠냐? 5학년 정도라고 볼 수 있고 4학년, 3학년은 이제 그걸 준비하기 위한 빌드업이 쭉 있다가 5학년 정도가 되면은 거의 약간 중학교 1, 2학년 수준의 고전 읽기의 수준과 큰 차이가 없어지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비문학 쪽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경제나 철학을 본격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사고나 개념을 익힐 수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흔히 요즘 이제 수능 국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비문학 배경 지식을 좀 익혀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초등학교 중저학년 때 배경 지식이 수능 국어에 나오지는 않아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5, 6학년 때 배우는 건 수능에 나와요. 네, 5, 6학년 때 배우는 이 기초의 개념들은 따라서 이때부터 부실해지기 시작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뭔가 이제 비어있는. 그러니까 수학도 어떤 개념이 어떤 단원이 잘 안 돼 있으면 블랭크가 좀 생기잖아요. 이게 국어도 그렇거든요. 6학년 정도에 가면은 이제 뭐 정말 이제 중학교 시기를 좀 대비하는 독서 역량을 좀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문학인데요. 저희가 요즘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국제학교 학생들도 꽤 많이 만나요. 국제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한국어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좋은 학교들은 한 6학년 정도 되면은 그 모국어로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능력을 국제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요구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는 쓰기의 실력까지 본격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쓰기 얘기를 좀 많이 안 해드렸는데 보통 3학년 정도부터 많이 준비를 하시지만 6학년 정도에서는 이제 정말 자기 생각을 한 편의 글로 담아낼 수 있을 정도의 이해 능력을 갖기를 원하고 또 이제 한국 문학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했었었는데 한국 문학을 요새 애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런가요? 저희는 예전에 비문학은 어렵지, 근데 문학은 재밌잖아. 뭐 재밌게 동백꽃 읽었던 막 것 이렇게 같은데. 얘기하잖아요. 이제 힘들면 문학을 읽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저희 예를 들면은 근현대사, 6, 70년대 한국사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또 옛 말들, 우리 요즘 지금 사용하지 않는 고유어들이나 아름다운 우리말들을 쓴 작품들을 읽을 때 그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 아름다운데 애들한테는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너무 사전을 찾아가면서 어. 책을 읽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 시험에는 원문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각본된 거를 뭐 쉽게 읽었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작품 원 작품 자체를 그대로 접하는 경험이 필요한데 6학년쯤 그 좀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중학교에 가서는 이제 시험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가 6학년 때부터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5, 6학년이 이제 더 높은 학년을 가기 위한 어떤 발판 같은 거로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학부모님들 초등 시기별, 연령별 이제 문해력 로드맵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첫 번째 원장님께서 독서의 중요성 먼저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연령별 로드맵을 살펴봤는데, 이제는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초등 독해 전략을 한번 알아볼 시간이 됐는데, 학부모님들께서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게, 과연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독해, 이게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궁금한 점이 정말 많으세요. 독해 훈련하는 게 필요한 걸까요? 네,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둘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문해력 이야기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 독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독해가 독서랑 무관한 건 아닌데요. 저희가 이런 이야기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책을 되게 많이 읽었대요. 그러면은 국어를 잘 하겠죠. 근데 국어는 잘 못한대요.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이제 저희가 당황하게 됩니다. 그 책을 읽으면은 국어도 잘하고 뭐 다 잘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애들의 이제 국어랑 논술을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가르쳐 오고 있는 입장에서 독서 교육의 중요성을 저만큼 이렇게 경험하거나 강조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독서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독서가 만능이고 모든 걸 다 해주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뭐 예전에 이제 EBS에서 이제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문해력 얘기 나오면서 얼마나 심각한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심각한 수준이 되게 어려운 걸 못해서 심각하다는 얘기를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좀 쉽고 기초적인 걸 좀 못한다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지만 그게 됐다고 해도 그 이상의 단계를 그럼 능히 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시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시험은 정답이 있어요. 독서는 사실 꼭 정답이 있다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고 꼭 이렇게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뭐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그 생각을 통해서 다양하게 배우고 성장하는 영역이 있는데 독해는 그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의 과정은 뭐 인풋, 들어옴이 있고 이해 과정이 있고 사고하고 프로세싱 한 다음에 아웃풋으로 표현을 해내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인풋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난이도를 점점 높여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제 문해력이라고 우리가 일상적인 소통의 수준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추론이 필요하다거나 배경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그 글을 읽는 정확도를 일정한 시험으로까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수능 국어도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리트라는 시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학 전문 대학원 같은 데 가기 위해서도 독해력을 보는데 그때 문해력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죠. 네, 그때는 문해력보다는 독해력 그리고 좀 추론적 독해력 경우에 따라서는 비판적인 사고 능력까지 필요로 하는 독해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둘은 좀 다르고 독해의 그런 구체적인 훈련 방법이 뭐냐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독해 훈련 가장 가정에서 쉽게 해볼 수 있는 것은 독해 훈련 문제집을 풀거나 아니면은 내가 독해한 내용이 과연 맞는지 답이 맞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보조 교재를 활용해서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독서로 이루어졌던 문해력의 훈련 과정과 독해를 본격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과정을 조금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독해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시중에 보면은 서점만 가도 이제 독해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교재 중에서 어떤 교재를 골라야 할지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떤 교재를 사용해야 독해 훈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이해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아까 독서 논술을 가르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아이들이랑 책을 읽는 독서 수업을 하고, 또 이제 제가 입시생들을 대상으로 논술 수업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제가 다양하게 경험을 하는데, 이게 좀 연결되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초등학교 시기에 뭔가 열심히 했는데, 고등학교가 되니까 입시를 치르는데 그 능력이 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좀 이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되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너 열심히 안 했니? 했더니 다 열심히 했대요. 뭔가 열심히 한 거예요. 안 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느꼈던 게 초등은 초등 시기가 따로 놀고 고등은 고등 시기가 좀 너무 따로 노는구나. 학습의 관점이 좀 이어지지 않는구나. 근데 그도 그럴 게 저희가 요즘은 영역별 전문가 시대잖아요. 초등은 초등 전문가가 있고 고등은 고등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은 모든 과정은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절대로 분절화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의 전문적인 교재를 하나 선택을 하더라도 중등식이나 고등식이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는 없고 또 염두에 둬야만 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독서로 채워지지 않는 독해의 문제의식. 단적으로 정답이 있어. 객관식이야. 독서 논술에서는 객관식이 없거든요. 논서 수령. 아니 교육 방법 자체가 객관식을 다루지 않는 건데 객관식은 아이들한테 필요해요. 애들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자기의 내용들을 확인하는. 특히나 독서는 이렇게도 선생님이 이해할 수 있지 않아요? 라고 충분히 저희가 수용해요. 실제로 저희가 대구에 설명회를 갔을 때 학부모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인데 그동안 독서 교육을 하면서 너가 다양하게 해석을 해봐라. 이렇게 가르치셨대요. 근데 갑자기 이제 국어 공부를 시작하고 독해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건 정답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어머님이 스스로 이거 혼란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애야 그건 좀 잘못 가르치는 건가? 이런 고민이 들었다고 하시던데 아닙니다. 둘이 다르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크게는 두 가지 이유. 그러니까 고등 시기까지 고려한 교재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제가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정확하게 이건 답이 있고 이건 왜 답이 아니야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의 교재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중 교재를 봤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해 교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취지에 맞는 교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교재가 없었어요. 없었다가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 어머님들이 하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얘기하시니까 다시 나가보자. 그래서 서점에 다시 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가 이 빠닥이라는 교재를 처음 봤었어요. 이게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아니라 다를까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취지에 너무 부합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원장이니까 내가 이거 할게라고 고른 게 아니고 저희 선생님들한테 공통적으로 미션을 줬어요. 교재를 구해와라. 독해 훈련을 할 수 있는 교재. 특히 우리는 비문학을 훈련하기를 원하니까 그에 맞는 교재를 택해와라. 5명 정도 의견을 물었는데 다 똑같은 결론이 나온 거죠. 이걸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빠작을 추천드릴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뭐 저는 사실 동아출판이랑 뭐 일면식도 없고 과장님도 처음 뵙고 그런데 그냥 저희가 그 필요에 의해서 이 교재를 선택을 했었고 흥미로웠던 건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걸 교재로 쓰기로 했다고 하니까 어머님들이 다 뭐라고 하시냐면 그 교재 안 사도 된대. 집에 다 있대. 본인들도 같은 고민을 하셨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가 이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되게 여러 번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독해 문제집으로서는 이제 저는 기꺼이 지금도 빠작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네요. 원장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 독해 교재 선택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이 동아출판에서 나온 빠작 초등 독해가 어떤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이 교재 선택의 어떤 기준으로 삼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은 그 독해를 제대로 하려면 재밌게도 독해 문제집과 시중에는 국어 문제집이 모두 나와 있는데 이 둘의 차이를 좀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 동아출판에서도 국어 문제집이 나오는데 굳이 국어가 있는데 독해 문제집을 또 풀어야 되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둘은 명확히 다릅니다. 국어 영역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국어는 지식입니다. 예를 들면 수학 문제집 생각하시면 수학이라고 하는 개념과 문제풀이의 과정을 하나의 지식으로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독해라고 하는 건 국어적 지식, 이 대표적인 게 문법이겠죠. 문법의 지식은 국어 영역에 속해 있는 전문적인 영역의 지식이에요. 개념과 체계의 지식인데 사실은 독해라는 건요. 국어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수학에도 필요하고 영어에도 필요하고 심지어는 탐구 과목도 문제를 읽으려면 독해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독해 훈련은 국어 훈련과는 사실은 영역이 다른 겁니다. 이걸 일단 아실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이 독해의 성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독해의 문제의식을 갖고 만든 문제집을 보면 그게 섞여 있지 않고 분명히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어의 지식적 영역이 아닌 국어 지식이 없다고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이것이 혼용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좀 이제 제가 바라기로는 사실은 문학의 경우에는 초등 시기 특히나 중장년 시기에는 독서의 역량과 같이 결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특히 문학 같은 영역은 좀 이제 어쩌면은 이제 별도의 영역이 필요하지 않고 독서를 깊이 한 친구들이 문학 문제집을 금방 풀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비문학만으로 특히 이거를 따로 구분해서 즉 문학이 약한 친구가 있고 비문학이 약한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독해 훈련을 좀 따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누구든 할 수 있는데 그걸 연구를 하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교재를 따로 찍는 거는. 근데 저희도 이제 그런 기대는 있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걸 좀 나누어서 내게 필요한 것만 좀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문학과 비문학이 나눠져 있다라는 게 제가 볼 땐 굉장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체계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초등 시기만 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중등이 있고 그다음에 고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그 단계가 난이도에 맞게 학년에 맞게 정확하게 구분되어져 있어야 하고 그게 초등 시기에서 컨셉이 끝나거나 바뀌면 안 되고 고등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러려면 좀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문제집들은 많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안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초3 때 나온 개념이 초4 때 나온 개념보다는 쉬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역전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급히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빠작을 그런 관점에서 조금 좀 날카롭게 본 거긴 한데 그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체계성을 보고 되게 공들여 만드셨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서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됐었습니다. 체계적인 커리큘럼 자체가. 네. 네. 저희 의도가 이렇게 딱 파악이 되셔서 아, 다행이에요.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네. 좀 저는 그냥 경험하면서 느꼈던 건데 그걸 의도하셨던 거라고 해서 저도 네.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정말 다행이고요. 원장님 그러면 이 빠작 초등국어 비문학 독해로 독해 실력을 쌓기 위해서 어떤 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학습 방법은 일단 그냥 문제집을 가볍게 풀면 돼요. 이게 보통 빠작이 40강 정도로 좀 이루어져 있는데 굉장히 빨리 풀어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루에 한 강씩 풀면 40일이니까 뭐 한 달 반 정도면 다 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 학년 교재를.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공부하기보다는 일단 처음에는 가볍게 푼다. 일주일에 한 챕터를 2개 내지 3개 정도만 풀어도 된다. 꼭 매일 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하고 목표한 만큼 양을 정해서 일단 한번 가볍게 풀고 정답을 체크합니다.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거는 정답이 맞았네 하고 그치면 절대 안 되죠. 맞은 이유가 무엇인지만 확인하지 않고 어쩌면 선지가 아닌 것들은 왜 선지가 될 수 없는지 틀린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풀되 그냥 채점만 하고 끝내지 않고 맞은 이유와 틀린 이유. 혹시나 그럼 내가 문제를 틀렸다면, 틀렸다는 거는 두 가지 오류가 이제 같이 결부가 되어 있는 건데, 객관식의 경우에는 맞는 선지를 보고 나는 틀렸다고 판단을 한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틀린 선지도 보고 맞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오류 중에 하나라도 하지 않았으면 한 번 더 생각하고 맞출 수 있었을 텐데, 요 스킬을 훈련하셔야 돼요. 이 스킬이 훈련이 돼야 되고, 지식과 전혀 상관없이 독해 능력만으로 문제풀이를 훈련할 수 있는 게 독해 훈련의 장점이기 때문에 이 과정으로 1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저희가 이제 사실 1단계까지는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혼자 할 수 있고 옆에서 그냥 이제 하라고 독려만 해주면 되는데 조금 더 깊이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하시기보다는 이걸 좀 추천드리는데 문단별로 제목을 꼭 잡아보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문제를 맞추면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빠작의 문제도 좋지만 제시문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저희 미팅 전에도 잠깐 여쭤봤는데 제시문을 되게 공들여서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저희가 봤을 때 그냥 막 아무거나 쓰지 않으셨어요. 되게 공들여서 제시문을 정하셨는데 아이들이 그냥 답만 맞았다고 생각해서 지문을 더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애들 너 이거 아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안 돼. 근데 제가 이제 되물어봅니다. 그래? 그럼 그 문단 제목이 뭐야? 그럼 이제 아이들이 막 동공이 지진이 와요. 흔들려요. 아는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자기 말로 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자기 말로 바꾸지 못하면 모르는 거다. 그 기준이 필요합니다. 알고 모름의 기준. 문제에 맞춰서 아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자신의 말로 이 내용을 간추려서 핵심을 하나의 문장이나 짧은 뭐 2-3 어절 정도로 제목을 달 수 있으면. 마지막으로 전체 챕터들 중에서 진짜 어려운 지문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들은 경제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지문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씹어 먹겠다. 이 지문만큼은 그냥 거의 외우든 그 안에 있는 모르는 어휘를 어휘장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든 쉬운 제시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좀 비효율적인데 그때 어렵다. 이거 지문 되게 어려운데? 나 잘 모르겠는데?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결국 그 구멍은 또 뚫리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 권 풀고요. 그런 지문이 딱 하나 있었어.
그거 하나를 얻으려고 어쩌면 이 빠작을 푼 걸 수도 있거든요. 왜? 그건 또 나와요. 이게 또 빠작의 장점인데, 빠작의 체계는 수능의 구조에 맞춰놨어요. 이게 지금 초등 애들인 것 같지만은 이게 수능 구조에 맞춰서 문학, 비문학을 다 맞춰놓으셔가지고 여기 블랭크 났던 게 고등 가면 또 블랭크 반드시 생깁니다. 제가 고등 애들을 계속 겪거든요. 그러니까 딴 거를 80점짜리 90점, 100점 만들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50점, 30점 맞고 있는 부분을 80점 정도 이렇게 메우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세 번째로 보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지문을 한두 개라도 한 권에서 얻어내셔서 내 걸로 소화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그리고 나서 좀 이해가 되면 책도 보고 할 수는 있는데 네, 일단은 그런 좀 단계적인 연습으로 여러 번 보시면 좋겠다. 저는 좀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원장님께서 개발한 저희보다 더 정확하게 이제 아, 빠작 비문학 독해를 네.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외에도 저희 빠작 초등 비문학 독해가 가지고 있는 타 교재 대비 장점 같은 거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 제가 봤었을 때는 우선 비문학 같은 경우는 그 챕터의 구성 자체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수능 구성의 기초 체계를 잡는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 체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요즘 어휘력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문해력 얘기하면 사실 알고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의 질문이 다 문해력이에요. 우리 애가 지금 무슨 단어를 모르는데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어휘력을 물론 어휘력 문제집을 통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은 맥락이 없으면 이 단어의 용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점보다는 선으로 이해해야 되고 선보다는 면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체계성을 만드는 게 꼭 지문을 이해하는 과정에만 그런 게 아니라 국어나 비문학이라는 영역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문학은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보통 어떤 과목이냐면 고등학생이 되면은 탐구 과목이라고 해서 문과 학생들은 보통 사회과 탐구, 그 다음에 이제 이과 학생들은 이제 과학 탐구를 공부를 하죠. 과학은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 이렇게 영역들이 있고 이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경제나 정치, 법이나 사회문화, 윤리 같은 주제들이 있는데 이 주제를 꼭 아셔야 돼요. 이 목차만이라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목차 중에서 중복되지 않게 몇 개를 골라서 수능 국어의 비문학 지문으로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 영역들 중에 3개, 최근엔 4개 정도의 지문을 뽑아서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10개라고 하면 10개의 챕터 중에서 내가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강한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체계가 머릿속에 늘 있어야 돼요. 근데 빠작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심지어는 그 체계화된 공부를 하기 힘든 1, 2학년들한테도 조금 더 쉽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체계성을 좀 고수하시려고 애쓴 흔적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 비문학을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친다는 게. 근데 그 체계를 잡게 만들어준다는 그 컨셉은 진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완성도 있게 잘 만들어진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또 빠작이 가지고 있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구조적인 독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구조적인 독해를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읽을 양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걸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까? 그러면은 쭉 보면서 우선 내가 이거를 신경 써서 읽어야 될 중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좀 빠르고 그냥 가볍게 읽어도 될 부분인지를 구분한 뒤에 자신의 에너지를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무식하게 모든 걸 다 읽겠다고 한다고 우리 머리가 그걸 다 정리하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농담삼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해야 돼요. 이걸 먹어봐서 알면 큰일 나잖아요. 이거 구분하는 것들을 감각적으로 훈련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바로 구조적인 독해 훈련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제목을 잡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한 5-6개 정도 되는 글의 문단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그것의 논리 구조가 어떻게 되었었는지를 꼭 복습을 해야 되는데 교재가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문제집 보면 문제 풀고 빨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거든요. 거기에 굳이 없어도 되는 페이지가 있는데 이게 다들 아마 어머님들은 이게 왜 들어있나 의미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게 구조 독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큰 애들은 강의 때 다 설명해 주면 되지만 말로도 되지만 어린 학생들은 이 틀이 구조화된 틀이 문제처럼 형식이 필요해요. 근데 그걸 이제 문제집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만드신 분들이 구조 독해에 대한 감각이 있으시구나. 그 초등 교재인데 원래 이건 이제 고등 애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중등, 초등 단계에도 이런 구조적인 독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점. 그리고 또 빼놓지 않게 어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어휘를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겠는데
어휘를 저희가 이제 수업을 이걸 하거든요. 빠짝을 가지고서. 그러면서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답을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되게 좋은데 이거 앞에서 바로 봤던 걸 복습하게끔 만들어주죠. 저는 복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복습된 내용을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은데 역으로 질문할 수 있어요. 설명을 듣고 빈칸을 채우는 게 아니라 빈칸을 주고 설명을 이야기해 보라고 해요. 이렇게도 이제 물을 수도 있고 그걸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거기 나온 것 정도 이해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르는 거 더 많았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어휘를 허투루 고르지 않았다. 막 고르지 않았다. 그래서 한 대여섯 개 정도 문제가 있는데 그 대여섯 개만이라도 이거라도 알고 넘어가면 정말 너무 땡큐인데? 라는 느낌으로 네, 그렇게 이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칭찬을 많이 해드린 것 같긴 한데 근데 진짜 제가 뭐 늘 이렇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네. 아, 네. 지금 개발한 저보다도 책에 대해서 너무 빠삭하게 알고 계셔서 저도 상당히 놀랐는데요. 지금 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듯이 저희 빠삭 비문학 독해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영역별로 원장님께 잘 설명해 주셨듯이 영역별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지문이 완성도 높은 지문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원장님 아까 얘기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이 문제가 지금 정제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수능 형태대로 저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핵심어 물어보고 내용 이해 두세 문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적용하거나 추론하는 문제가 들어있어서 아이들이 나중에 수능 학습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도록 문제 형식을 정제해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 지금 설명해 주셨듯이 지문의 내용을 구조 분석할 수 있는 코너가 들어있고 마지막으로 지문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어휘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코너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너무 설명 잘 해주셨는데 저희 이렇게 이 교재 활용해가지고 독해 훈련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배경 지식이 늘어요, 확실히. 그리고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는지를 항상 상기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인문 파트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과학 파트를 하고 있는 거야. 과학 파트에 이런 지문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내가 오늘 봤던 내용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수능 구조나 비문학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이들이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맞췄어. 근데 제시문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같이 수업을 해보잖아요. 그럼 내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요 과정을 통해서 배경 지식을 정말 자기 걸로 흡수하게 돼요. 요 정도 겪고 나면 아이들이 이제 그때부터 진짜 그걸 아는 느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아는 근거를 가지고서 책도 읽게 돼요. 책을 읽을 때, 이거 그때 거기서 봤던 건데, 이 개념 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배경 지식 훈련이 굉장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무래도 독해 훈련이니까 좀 시간에 맞춘 문제풀이 연습을 한다는 점은 확실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알고는 있지만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때 객관식으로 정답이 있는 문제들을 풀다 보면은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더 날카롭게 스스로 감각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 내에 빨리빨리 문제를 풀면서 정확도를 유지하는 훈련이 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문제풀이 실력 자체를 좀 기르는데도 훨씬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의미들로 장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전 진짜 추천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저랑 아무 상관없지만은 근데 진짜 꼭 이게 아니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빠작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비문학 독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문학 독해 또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문학은 아무래도 이제 바른 독해, 바른 독서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문학에 과연 독해가 필요한 것인가, 이 문제지를 사서 풀 필요가 있는가 이런 점들 궁금해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좀 이거는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안 필요하죠. 문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좀 취미 삼아서 좀 약간 어른들, 성인들도 좀 힘들 때 소설책도 읽고 자기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독서, 특히나 그 중에서 문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느낄 수도 있는데 독해까지 해야 되냐? 현실적으로는 시험을 대비해야 하셔야 되는데 수능 국어에는 우리 아이들이 보통 초등학교 시기에 요즘 해외 문학을 더 좋아할까요? 우리나라 창작 문학을 더 좋아할까요? 해외 문학을 좋아할까요? 맞아요. 해외 문학을 훨씬 좋아해요. 왜냐하면 영어 공부하느라 영미권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또 그런 류의 캐릭터들이나 스토리가 나오는 책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친숙해요.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 문학은 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감자 이런 거에서
느그즈베기가 없지 이런 얘기하면은 그런 정서가 전혀 안 느껴져요. 뭐 메밀꽃이 메밀이 뭔데? 메밀 나 안 먹어. 막 이런 식의 얘기이기 때문에 전혀 와닿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독서를 통해서 충분히 길러낸 것이 분명히 자양분은 되는데 이게 시험을 보려면 창작자의 의도가 있어요. 혹은 그 창작자의 의도를 활용한 출제자의 의도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의도대로 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문학에 대한 감상 능력과는 또 별개로 이 객관식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간혹 수능 시험 치르고 나면 예능 프로 같은 데서 어떤 작가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저도 제 작품인데 그게 왜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셔서 마치 문제가 잘못된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문학은 모두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생각하시면 약속이라는 걸 되게 명확하게 아실 텐데 문학도 약속이에요. 규칙이 있다고요. 시도 상징이 있다면 그 상징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게 있고 그 상징성을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지 정말 막 감수성이 터지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들, 쉽게 말하면 이 독서 역량과는 조금 별개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질문의 의도가 지금 나한테 뭘 물어보고 있는지를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 문학도 안 좋아해. 해외 문학만 많이 봤어. 그리고 한국 문학을 읽기는 했지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 좋아하는 방식대로만 소비하던 경험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에게 문제를 풀어보라고 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저희는 안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기에 이제 다 문제를 풀어서 즉 이게 꼭 이것만 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 약속 안에서는 이게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기초는 독해 훈련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독해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독서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 아주 중요하지만 또 객관적인 문학 작품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독해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빠작 초등 문학 독해를 추천하시는 이유가 뭔지 잠시 들어봐도 될까요? 저는 그 빠작 문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돼 있어요. 기본에 굉장히 충실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의 기초에 굉장히 충실하면서도 아이들이 꼭 알고 넘어가요. 너무 과하지 않은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고등학교 시기에 배우는 수능 문학은 운문 문학과 산문 문학으로 나누어집니다. 소설과 수필도 있지만은 뭐 시도 있는 거죠. 그리고 현대 작품도 있고 고전 작품도 있습니다. 고전 작품은 애들이 더 어려워하죠. 근데 이런 이제 갈래들로 정리를 해보면 총 크게는 한 4개 정도의 영역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영역이 되게 중요한 게 자기가 강한 지점이 있고 약한 지점이 있어요. 약한 지점을 돋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밸런스를 애들이 언제 깨닫냐면 고3이 돼서 겨우 깨달아요. 그동안 뭐 그냥 여러 가지 걸 배웠지만 뭘 배웠는지 체계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쭉 시간을 보냈다가 고3 때 돼서 이런 게 있었네? 야, 너 이거 저기 초등학교랑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야 했더니 언제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교재는 기본적으로 그 구성을 아주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이 기본 개념을 또 마찬가지로 체계화시키기에 꼭 필요한 부분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교재가 가지고 있는 또 장점이 보통 지문을 실을 때 편집상의 약간 이유 때문에 좀 그 일부만 실거나 아니면 좀 이제 부분적으로 문제풀이 해당하는 부분만 가지고 문제를 풀게 할 수 있는데 물론 문제는 풀려요. 그 부분만 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사실 감상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제일 좋은 건 전체 작품을 독서로 감상을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은 어차피 문제풀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조금 더 중요한 선지만이라도 그 지문의 전체 길이라도 전체 작품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간극을 결정할 때는 사실은 이 연구를 한 사람의 철학이 반영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문학 지문을 제가 봤었을 때는 꼭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건 어렵지만은 애들한테 이건 나중에 별로 많이 활용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은 별로 없고 꼭 있어야 되는 질문을 꼼꼼하게 전체를 볼 수 있게 작품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쩌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문제풀이로만 귀결되지 않게끔 아이들이 온 작품을 다 볼 수 있게 경험을 시켜주려는 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교재여서 뭐 물론 훌륭한 교재들도 많이 있겠지만 기본기에 굉장히 충실하다.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할 필요는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초등 국어 그 빠작 문학 독해가 기본기에 충실하고 또 이제 문학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중요한데 구성되어 있는 요소가 다 드러나는 코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셔서 실력을 높이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비문학처럼 문학도 빠작 초등 문학 독해를 이용해서 이제 실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제가 이 방법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문학의 경우에 특히 더 소홀해지는 경우가 그냥 풀어요. 그냥 감으로 푸는 거거든요. 지문의 근거에서 풀어야 됩니다. 요거를 보통 비문학에 굉장히 적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문학은 주관적인 감상으로 푸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규칙과 약속에 의거해서 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려면 물론 개념어도 알긴 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이제 문제집을 풀 때는 제시문을 읽고 그냥 대충 있는 느낌 중에 선지를 보고 고르는 습관을 갖게 되는데 물론 정답이 맞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게 그냥 문제는 빠른 시간에 풀었다 할지라도 정답을 체크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부분에 내가 근거해서 이 내용이 나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어떤 주인공의 어떤 대사나 행동이 있어서 그의 성격이나 마음속 생각을 유추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 근거가 됐던 장면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짚어낼 줄 알아야 돼요. 답은 맞췄는데 그 부분이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은 그런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게 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제시문의 근거에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작품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취약점이 있는 부분이 아까 제가 약간 예를 들었지만 고전 작품은 학생들이 확실히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빠작에 나온 고전 작품이요. 초등 시기 거는 중등 이제 학교 시험에서 나올 만한 작품들이고 또 중등 시기에 다른 거는 수능에도 나와요. 중학교 내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들 중에서라도 마찬가지로 내가 좀 약한 부분이 예를 들면 고전 운문 내가 좀 약하다. 고전 시가 같은 거죠. 그러면 그거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 이러지 마시고 그거만이라도 내가 완벽하게 조금 이해하고 하나하나 따로따로 촘촘히 정리해서 요거만 항상 여기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전체를 다 그러려고 하다가 쉬운 데만 에너지를 다 쏟고 정작 어려운 데는 안 하고 넘어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 약하고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챕터 내 약점 포인트에 집중 공부를 좀 하시면서 개념도 돋우시고 그 부분을 좀 완벽히 이해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시고 천천히 공부해 가시는 게 좋은 학습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빠작 초등 문학 독해 활용법까지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비문학과 문학이 그럼 있어요. 그럼 뭘 먼저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네. 우선 빠작 교재를 선택하실 때 학년은 저희도 학년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무학년제로도 수업을 운영을 하는 편이라서 근데 기본적으로 고민이 되시는 경우라면 우선 추천해 드리는 거는 해당 학년 내용을 그냥 보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괜찮아요. 그걸 한번 겪어보고 쉽거나 어려우면 거기서 레벨을 올리거나 낮출 수는 있는데 네. 같은 학년으로 접근을 하되 좀 단순하게 얘기해 보면 조금은 아이가 독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조금은 이제 뭐 독해 훈련을 많이 해보지 않았다, 문제풀이를 많이 안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선은 문학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문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중고등 시기에도 문학 부분이 내신 시험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즉 학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비문학은 진짜 고3 정도 돼야 모의고사 풀면서 중요했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아이들은 중학교 시기에 문학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조금은 배경 지식이 좀 약하거나 해도 내용을 좀 내러티브를 쉽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런 단계 시기가 조금 확고해졌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문학을 통해서 독해 훈련이 좀 됐다라고 한다면 조금 어려운 내용에 좀 도전해보자.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 나누면서 빠작을 조금 어렵게 느끼는 경우에 친구들도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독해력은요, 아는 거를 많이 읽는다고 절대 늘지 않아요. 예. 아는 것을 반복한다고 절대 늘지 않습니다. 그 한계점을 넘어가는 경험에서만 독해력이 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권을 다 읽었는데 너무 나 100점이야. 하나도 틀린 게 없고 너무 쉬웠어. 시간 낭비한 거야. 이거는 독해 훈련이 전혀 되지 않아요. 깨물어 먹지 못했던 걸 깨물어 먹는 수준이 되는 게 독해력이 느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문학이 조금 어렵지만은 문학으로 좀 훈련이 됐다면 가시고 혹은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이제 난이도 높은 것들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훈련이 좀 돼 있는 경우라면 비문학을 먼저 푸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머님들이 또 이런 생각 많이 하세요. 아까 지금 원장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제 아이들이 학년별로 맞췄어. 근데 아이들의 독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학부모님들은 정확히는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수준을 어떻게 기준을 잡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단계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 저한테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빠작 같은 기준에서는 해당 학년에 있는 내용을 다 띄었다. 선행 같은 개념이죠. 이제 그거에 너무 많이 집중하시기보다는 그냥 이 자체를 충분히 소화했는가의 기준점을 좀 두고 아이의 레벨을 좀 평가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문제를 풀 때 제가 대략 느낌에 한 7, 80% 정도는 내가 완벽히 이해를 하는데 2, 30% 정도는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은 적정 난이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그러니까 어쩌면 자기 레벨을 알고 빠작을 선택하고도 싶으시겠지만 빠작을 풀어보셔야 자기 레벨을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당 학년에 있는 교재에서 한 7, 80% 정도의 이해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해당 수준 정도가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게 잘 마무리가 되면 다음 단계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등맘을 위한 문해력 학습법으로 유명하신 우리 대치동 A 프로 원장님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독서의 중요성 말씀해 주시고 문해력의 중요성, 문해력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빠작 초등국어 교재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우리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네이버 카페 동화맘에서 우리 빠작 겨울방학 학습단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4주를 완성하시면 예스24 1만 포인트 상품도 드리고 있는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해 보시고 아이들의 독해 실력도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도움 주신 최성우 원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